이번 시간에는 쿠팡의 풀필멘트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말씀, 풀필멘트 모르신 분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풀필먼트 그러면은 뭐 아마존에서 최초에 시작을 했었죠. 네. 뭐 이미 뭐 한 20여 년 전에 99년도에 명칭은 아마존에서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고요. 예, 그렇죠. 요거 제가 말씀드리면 1990년대, 2000년대는 지금 아직도 세계 유통기업 1위가 월마트거든요. 근데 94년에 제프 베조스가 이제 아마존을 시작하는데 이커머스 물류센터를 시작했어요. 주문이 오면 다 이커머스 센터니까. 근데 경험자 누구에서 찾죠? 월마트에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월마트 담당 임원을 해갖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만든 명칭이 풀필멘트 센터가 지금 명칭 붙은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박사님께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정확한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 주문을 이행하다 그 정도의 이제 용어가 나올 텐데 왜 중요할까요? 풀필먼트 센터가.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유통업체의 리테일계의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이제 이걸 판단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상품을 주문하게 되면은, 협력업체한테 주문받은 상품에 대한 다시 오더를 보내죠. 그럼 오더를 보내면 협력업체가 송장을 받아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고 다시 고객한테 가게 되는 그런 경로를 간다면은 최소한도 뭐 짧게는 한 3, 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걸 완벽하게 단축했던 그 시스템이 바로 풀필먼트 시스템이고, 그러기 위해서 풀필먼트는 상품을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그 업체별 보관되어 있는 상품들의 주문이 들어오면은 물류센터 자체적으로 그것들을 뭐 포장해서 라벨을 붙이고 배송을 하고 반품이 들어오면은 반품 작업도 받아주고 그 모든 거를 아주 빠른 속도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풀필먼트가 시작된 이후로 아마존도 그렇지만 글로벌에 있는 많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해 나갔던 바로 배경이 됐던 그 바로 원조 명칭이 풀필먼트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참고를 우리가 이제 서드 파트를 3PL 하면 3PL은 보관했다가 잘 팔리는 상품, 안 팔리는 상품이 있는데요. 풀필멘트는 전진 배치. 고객이 주문하는 양이 많은 거 어때요? 그만큼 수요도 예측하지만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적정 재고를 해서 이게 이제 빨리 출고해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생명선이니까 이커머스의 강점은 24시간 언제든지 주문이 들어오면 빨리 나가고 이게 다 연동되는 맞습니다. 게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뭐 쿠팡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새벽배송, 전 세계에서 새벽배송이라는 패러다임을 처음 만든 게 바로 이제 컬리인데 뭐 나름대로 진짜 그런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컬리를 보실 때 혹은 쿠팡을 보실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새벽 배송의 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류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는 새벽 배송을 갖다 보낼 수 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새벽 배송이라는 거는 어떤 허들이 될 수가 없는 게, 원한다면은 지금은 누구나 다 새벽 배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은 뭐 그 배송 시장이 뭐 콜드체인 시장도 확대가 됐고 배송 인프라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나 할 수 없는 거는 배송 인프라는 돼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이 오늘 어떤 상품이 얼만큼 팔릴지 모른다면은 절대로 새벽 배송, 이길 배송, 24시간 배송, 당일 배송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즉 배송 인프라가 쿠팡이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쿠팡이 성공한 게 아니라 새벽 배송할 수 있는 상품들, 그 다음에 24시간 이내 배송할 상품들, 그런 상품들의 SKU를 선정을 하고 그것들을 물류센터에 적시적소에 적당한 재고를 갖고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물류센터는 단순하게 물류가 아니라 리테일로 진화가 되는 거죠. 리테일에서 지금 마트에서 하는 것처럼 물량이 이미 가지고 있고 고객들이 와서 언제라도 사갈 수 있게 한 것, 그걸 온라인으로 바꾼 게 바로 풀필먼트 센터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SCM이라 그러죠. 그런 수요 예측이라든지 재고 관리 기법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필요한 그런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만약에 물류의 어떤 운영 방식이었다면 재고하면서 그 잘 팔리는 안 팔리는 구분했는데, 이거는 유통 물류입니다. 유통 물류와 같이 동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에서 주문이 와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물류 현장에서 빨리 나가는 링크해 갖고 수요 예측까지 하면서 이게 팔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의 강점 보니까 24시간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그 관점이 기존에 이제 뭐 오프라인이나 이걸 떠나서 물류도 유통도 같이 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더 주목되고 소비자 앞에 빨리 갖다 주는 거고. 예, 맞습니다. 뭐 중요한 거다 보니까 잠깐 한번 좀 요거를 한번 좀 박사님한테도 조금 더 설명 좀 부탁드리는데, 3PL과 풀필먼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하거든요. 야, 좋은 내용이네요. 예. 근데 아마 이게 3PL 같은 경우에는 그 비슷한,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제 3자 물류 아닙니까? 이게 뭐 1PL, 2PL, 3PL, 4PL
물류 종사자들은 알겠지만 지금 뭐 일반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전혀 지금 감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3PL 같은 경우에는 서드 파트 로지스틱스의 약자인데 그 말은 3자 물류거든요. 자, 1자 물류, 2자 물류 같은 경우에는 1자 물류는 내가 내 상품을 갖다 배송해 주는 걸 1자 물류라고 그러죠. 마트에서 여러분이 뭘 시켰을 때 마트에 있는 직원들이 뭐 거기 물건 포장해서 갖다 주는 것. 그 1자 물류가 되겠죠. 사업자가 직접 갖다 주는 것. 2자 물류, 2PL 같은 경우에는 일테면은 뭐 롯데가 있고 롯데 글로벌 로지스틱스가 있다. 계열사지 않습니까? 그쵸. 뭐 쿠팡이 있고 쿠팡 로지스틱스가 있고 다 계열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회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법적으로는 다른 회사가 된 거고요. 쿠팡에서 물건을 시켜가지고 쿠팡 로지스틱스에서 물건 갖다 준다면 그 2자 배송이 되겠죠. 만약에 뭐 마찬가지로 이마트라든지 롯데라든지 거기서 물건을 시켰을 때 LLC 같은 그런 계열 물류회사 갖다 주는 것 그걸 2자 물류라 그러죠. 물론 뭐 일감 몰아주기 그런 얘기도 있지만 엄연하게 지금 국내에는 그런 형태의 2자 물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뭐 그로비스라든지 그런 회사들도 현대자동차만을 위한 물류회사기도 하고 그룹에서 본다면은 그게 2자 물류고요. 3자 물류 같은 경우가 이제 대한통운이나 한진 예, 그런 데가 되겠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하면 한 1980, 90년대에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을 아시게 회사가 하나가 있으면은 회사 안에 조직 내 물류 부문이 있는 게 이제 1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 있으면은 그룹에 관련 회사에 물류회사가 주식회사 컴퍼니가 있는 게 2자 물류고요. 3자 물류는 이제 자기네 회사에 종속되지 않은 제3자 관계, 서드파트니까요. 다른 기업의 화주, 제조, 유통, 온라인 기업이 물류 전문회사한테 물건을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4자 같은 경우는 뭐 막 교수님 설명하겠지만은 글로벌에서 이게 컨덕트, 지휘자 역할을 하면 이걸 다 이제 IT에서 묶어서 글로벌의 네트워크 가진 기업도 이제 포피엘에서 4자 물류 쪽으로 계속 진행하는 기업이 되겠죠. 예, 포피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각광을 받았었죠. 대표적인 게 일테면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파스토라든지 그런 시스템만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무슨 뭐 기사가 직접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대리점이나 물류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오직 하나 WMS라고 불리는 TMS라고 불리는 특히 TMS라고 그러죠. 이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부르는 배송관제 시스템, 이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 전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이륜차 기사와 그리고 음식점들을 묶어가지고 그 주문을 실시간으로 처리해내고 연결하는 그게 바로 포피엘이 되겠죠. 그래서 포피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메인이 되는 거고 그 시스템이 메인이 돼서 움직이면서 필요한 경우에 물류센터를 나중에 구축하거나 임차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5PL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는 뭐 약간의 4PL이 변형된 버전이긴 한데 4PL은 일종의 이제 TMS라는 걸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물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 그러면은 5PL은 거기다가 빅데이터라든지 AI 같은 딥러닝 같은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또 데이터를 가공하고 거기서 나오는 뭐 더 정교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그것들을 5PL이라고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흔히 본다 그러면은 이제 3PL까지 버전이 우리가 여태까지 왔던 버전이고 그게 이제 4PL, 5PL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4PL을 하는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의 네트워크망을 많이 갖고 있는 큰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대표로 DHL, 페덱스라든가 뭐 항공도 하지만 3PL 기업을 인수해 갖고 아니면 운영이라든가 딜리버리까지 다 하는 이제 맘모스 같은 거대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영향력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맘모스 기업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든지 벤처 기업들은 사실 다른 형태가 아니라 4PL 형태, 5PL 형태로 시스템만 잘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좀 특화시키는 거죠. 그거를 온라인으로 특화시킬 수도 있고 온라인 중에서도 특정 영역으로 한정된 영역으로 뭐 애견용품이 됐던 건강용품이 됐던 그런 영역으로 특화시켜서 거기서 버티칼 커머스라고 불리는 그런 수직적인 전문몰들의 전문적인 그런 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물류 시스템을 가진 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벤처기업에서 대기업까지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볼 수 있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제 여기서 3PL과 풀피먼트의 차이를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PL도 마찬가지로 3자 물류고 풀피먼트도 3자 물류입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풀피먼트라는 것도 제3자의 물건을 보관해서 그것들을 뭐 작업을 하고 배송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를 정확히 말하면 풀피먼트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이 풀피먼트는 풀네임이 있습니다. 이커머스 풀피먼트가 풀네임인데 아마존에서 맨 처음 만들었을 때 아마존 센터는 이커머스 풀피먼트를 항상 풀네임으로 씁니다. 즉 3PL은 오프라인 기업들이 B2B로, 즉, 뭐, 대량의 화물을 아니면 물류센터에서 점포까지, 혹은 물류센터에서 뭐, 특히 뭐, 회사까지, 이런 식으로
대량의 화물을 이 수송 중심으로 네. 그렇게 움직이는 보관 및 운송에 만약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초점 맞춘 그런 서비스다 그러면은 풀피먼트는 이커머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하나 이커머스라는 거는 대부분이 B2B도 있지만 B2C가 메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3PL은 90%가 B2B지만 거꾸로 풀피먼트는 90% 이상이 B2C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즉 이커머스 풀피먼트라는 거는 주문을 받은 그런 상품들을 직접 해당 고객들한테 낱개 단위로 배송해 주니까 기존의 3PL은 뭐 거래처가 뭐 한 100개, 200개였다면은 이 풀피먼트의 거래처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되겠죠. 그렇죠. B2C가 되니까. 제가 이전에 이제 아마존이 시작할 때 시행착오 할 때 이게 갑자기 기억나네요. 오더 풀필멘트. 이게 이제 주문을 받아서 이제 풀필을 했는데 주문하는 것보다는 이커머스는 어때요? 속도 전에 이게 빠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화해서 여러분들의 풀필멘트 하면 최근에는 거의 이커머스가 정착되지 않았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역시 B2C는 이제 SK도 많아지만은 무한한 어떤 기업 간의 상품 경쟁이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네. 일부러 지금 쿠팡 들어가기 전에 풀피먼트에 대한 역사와 풀피먼트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 3PL과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는지를 이제 박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쿠팡 풀피먼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재밌겠네요. 네. 앞에서 지금 풀피먼트에 대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존 배송, 기존 택배사 배송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건 아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이 허브앤스포크 방식으로 기존의 택배 기사들이 집화장으로 와서 간선 센터에서 다시 허브 센터로 보내고 다시 간선 센터로 보내는, 즉 중앙으로 상품을 갖다가 다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배송이 최적화된 지역으로 그런 뿌리는 방식이 기존 허브앤스포크 방식이었다면은 쿠팡 풀피먼트 방식은 모든 상품을 일단 모아놓고 그것들을 다시 고객한테 바로바로 보내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도 빠르고 거기에 따른 고객 서비스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이제 쿠팡 풀피먼트다. 엄밀히 따진다면 쿠팡 풀피먼트가 아니라 풀피먼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막 교수님? 예. 주문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진 물류 현장까지 링크돼서 또 수배송, 배송까지 이게 다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가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강점 같은데. 그게 뒤에 얘기 드릴 부분인데, 네. 하루에 한 700만 건의 배송이 지금 쿠팡에 들어올 텐데, 700만, 800만 건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한다는 거죠. 처리 속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뒤에, 네. 쿠팡의 SCM 프로세스 얘기할 때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네. 풀피먼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은, 밀크런이라고 저기 돼 있는데, 풀피먼트 센터가 가동을 하고 되면은 어떻게 보면 협력업체한테 물건을 납품받는 게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쿠팡카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5,000대 이상이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그 각각 전국에 나가 있는 쿠팡차들이 쿠팡 물류센터에 들어올 때 그 인근에 있는 제조업체라든지 상품 공급업체들, 그 공급업체들한테 들려서 물건을 실어온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 물류업체들이 쿠팡센터에다가 물건을 보낼 때 뭐 대한통으로 보낼 수도 있고 한진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더 들어가는 반면에 저런 식으로 쿠팡카의 백홀이라 그러죠. 회송하는 차가 물건을 빈 채로 가지가 않고 네. 그 쿠팡 기사들이 다시 지파를 갖다가 해서 간다 그러면은 그것도 쿠팡도 비용도 절감되고, 협력업체는 비용 절감되고, 그 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또 그만큼 이 배송 차량을 이용해서 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거죠. 수익 사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라우팅 동선은 결정돼 있고, 그렇죠. 동선을 돌면서 우리가 이제 상품을 로딩해서 배송을 하면서 벼 있는 공간에다 다시 태우는 거죠. 그렇죠. 우리 동선 내에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본사의, 즉 쿠팡 센터 내의 재고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점점 줄일 수 있다. 즉 많은 재고를 가져갈 필요 없이 어차피 협력업체 창고에 재고는 보관되어 있는 거고 필요한 수량만큼만 가져오는 방식으로 돼야지 재고 운영 비용에서 문제가 많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여러분들 보실 때 풀피먼트의 엔드투엔드로 봤을 때는 네. 저 끝단의 밀크럼부터 고객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비즈니스에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넘어가 볼까요? 쿠팡이 지금까지 성공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류 네트워크겠죠, 박사님? 네, 물류는 이제 네트워크 사업이고 확장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뭐 사실 아마존이 국내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갖다 했었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뭐 매출이 어떻게 보면 쿠팡의 20배 이상
뭐 30배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들인데 왜 국내에 못 들어왔을까? 그렇다고 국내 시장이 작지도 않죠.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전 세계 5위권 안에 들어있거든요. 네. 엄청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조가 넘어가는 시장이고 거의 뭐 일본도 지금은 이제 거의 우리가 턱밑까지 왔고 그렇죠. 예, 영국까지도 이제 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시장에 왜냐하면은 여기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넓지가 않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물류비도 더 작다고 생각을 갖다 할 겁니다. 네.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소비는 그만큼 크고 그런데도 못 들어오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은 저는 이 쿠팡 때문이라고 얘기 갖다가 하고 싶거든요. 그래요. 쿠팡이 2010년에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2014, 15년에 로켓 배송 2시간 하면서 네트워크를 갖다 확장 한 6조 2천억 원 들어가면서 확장하면서 그렇죠. 이 네트워크를 빨리 까는 게 강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기업들이 특히 이제 제조하고 달라갔고요. 물류는 이제 동반 성장을 들어가든가 화주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 있고 안 되면 현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시장에는 이미 이제 전 세계에서 밀집도가 높고 배송 밀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도 하지만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있었는데 쿠팡이 그 선점을 잘한 거네요. 그렇죠. 그 선점하는 방법이 바로 초기에는 거의 뭐 다들 뭐 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물류 인프라를 택했던 거죠. 2014년도에 보면은 지금 여기 지도 잠깐 보시면은 네. 저게 쿠팡 물류센터가 거의 없죠.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인천권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구, 경북 쪽에 일부 있고 대부분은 쿠팡의 물량들은 대부분 어디로? 대한통운이나 한진 같은 택배사들이 배송을 해준 형태였다는 거죠. 네. 그때는 뭐 로켓 배송도 많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네. 로켓 배송이 2014년도 시작했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새벽 배송을 받을 수 있던 것도 아니었고 또 제품이 다양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사실 쿠팡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저도 그 당시 오프라인 대기업에 있었지만 네. 저 정도 캐퍼의 뭐 구색이라든지 저 정도의 경쟁력이라는 도저히 저거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짧은 사이에 불과 뭐 한 5, 6년 만에 전국토가 저렇게 쿠팡 센터로 뒤집혀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2019년도 기준이거든요. 2019년도 기준으로 저 지도를 보시면은 국내에 있는 5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3,400만 명이 쿠팡 물류센터 반경 10분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 70% 이상의 국민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10분 이내에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촘촘한 물류센터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게 그게 2019년입니다. 자, 2019년도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겠죠? 변화가 컸죠. 예, 아까도 지금, 컸고. 예,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로도 진짜 수조를 들여서 물류센터를 또 구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2, 3년만 하더라도 뭐 한 거의 1조 뭐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네. 또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반경 10분 이내에 거의 지금 한 뭐 85%? 제 느낌으로는 90%까지도. 근데 그거는 이제 2단계 물류센터가 끝나는 네. 2023년과 24년이 되면은 쿠팡이 원래 목표로 했던 것처럼 전 국토의 90% 이상의 면적에서 쿠팡 물류센터 10분 이내 배송권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미 지금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 쿠팡 향후 물류센터의 로드맵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주목할 것이 뭐냐면은 쿠팡이 이제 고객 앞에까지 지금 점점 다가온 겁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물류는 네트워크 확장 사업이라 허브라든가 서브라든가 캠프라든가 이걸 이제 밀집도가 높은 쪽으로 분포도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지역 배송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하는데 이 부분 분포도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뭐 10분 거리 가까운 쪽까지 쿠팡이 들어왔다는 건 어때요? 우리가 주문하고 뭐 하면 어때요? 빨리 갖다 주고 모든 편리성을 갖다 주는 이 세상이 된 게 쿠팡의 네트워크 강점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뭐 물론 이제 쿠팡 네트워크를 보고 이게 그 자체로 본다면은 ROI가 아직도 안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 쿠팡이 네. 격차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성장 동력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 사회에서 봤을 때도 사실 뭐 아무리 뭐 물류센터가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 이 오염 시설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에 많이 반대도 많이 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충분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물류센터를 갖다가 오픈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해봤지만 지역 주민들 반대 때문에 많이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런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방권으로 들어가는 물류센터들은 특히 그런 활성화가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물류센터 인력이 한 4만 5천 명, 배송 인력이 한 15,000명, 6만 명 이상이거든요. 본사 인력까지 하면 6만 5천 명.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6만 5천 명의 그 쿠팡 직원들이 있는데 이 인원이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10만이 좀 넘고
2등 기업인 이제 그 현대자동차, 현대기아 그룹이 한 8만 정도가 넘고 있는데 3등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진짜 어마어마한 많은 대기업들이 있는데 쿠팡이 직원 수, 정직원 수가 3이라는 거는 진짜 엄청난 고용 창출이 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마 지금 쿠팡 오른쪽 보시면 주요 물류센터 설립 예정지 고용효과가 있는데 화면에 저기에 들어가 있는 저 한 8군데의 센터, 초대형 센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저 센터의 인력만 하더라도 한 15,000명은 될 것 같아요, 좋기. 그러면은 아마 조만간 쿠팡의 인력이 현대자동차를 또 앞서고 국내 2등까지 고용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는 뭐 쿠팡이 뭐 이런 사회적 고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도 저는 긍정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아마 현재 전국에 한 30개 주요 도시에 한 100여 개 이상의 거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120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 물류센터 부동산 확장하면서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전국 네트워크의 거점을 어디 두느냐가 이제 첫 스텝 1 단계거든요. 그걸 지금 잘 지금 포지셔닝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제2단계, 제3단계 지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센터의 확장보다는 이제 센터를 어떻게 통합하냐도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최근에 쿠팡이 가장 고민을 하고 있고 화두를 던지는 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은 더 이상 물류센터 확장에 이제는 방점을 두지는 않더라고요. 네. 내부적으로도 이제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물류센터 부지를 확보한다는 건 이미 그 시절은 끝났고요. 한때는 물류센터 부지가 없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유통물류 기업들이 부지 찾아다니면은 전부 쿠팡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빈 땅 보면은 쿠팡 부지들이 꽤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더 이상은 이런 방식으로 과연 손익이 나올까를 고민한다 그러면은 지금 쿠팡이 짓고 있는 물류센터가 거의 마지막 버전이 아닐까. 그리고 나머지는 200개에 달하는 그 센터들 중에는 허브도 있고 메가도 있고 캠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그 센터들을 어떤 식으로 자동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효율화하는 네. 그런 관점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서 여태까지는 쿠팡이 물류에다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물류 투자하는 방향이 약간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이제는 자동화 라인도 일부는 들어갈 거고 혹은 프로세스 개선에 의해서 물류센터가 계속 조율해 나가는 방식으로 두 번째 라운드가 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물류 현장이나 센터라든가 수배송의 이제 효율화, 최적화 이쪽에 앞으로 이제 방점을, 역점을 두어갖고 계속 여기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총 물류 비용을 어느 이렇게 줄여 나가냐. 지금까지는 계속 투자를 확대했지만은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 구조로 가냐.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으네요. 예, 맞습니다. 자, 다음 잠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쿠팡의 새벽 배송 시장인데 여러분들 새벽 배송이라는 게 그냥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새벽 배송이라는 거는 완벽한 도시형 물류입니다. 도시형 물류. 우리가 흔히 도시형 물류, 뭐 퀵커머스 그런 얘기 하는데 퀵커머스는 약간 다른 어원이긴 하지만 뭐 주문한 지 30분 이내라는 그런 한계도 있기도 하지만 도시형 물류라는 걸 봤을 때는 새벽 배송이 완벽한 도시형 물류의 전형인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국이 아니라 쿠팡에서 물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지금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충청권에서 중심부, 그 다음이 경상권, 여기가 외에는, 여기 있는 대도시 외에는 지금 보십시오. 강원도에 혹은 전라도에 새벽 배송 받을 수 있는 데라고는 뭐 전주, 광주 같은 그런 데밖에 없고요. 강원도는 아예 없다는 거죠, 지금. 국토 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면적 중에서 한 20%, 그 정도만 새벽 배송이 있는 거고요. 80%는 새벽 배송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쿠팡이 이 정도인데 마켓컬리나 쓱닷컴은 어떻겠습니까? 오아시스 같은 데는 어떻겠어요? 네. 더 적겠죠. 딱 서울, 경기, 물론 이제 컬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물류센터를 확장을 갖다 하면서 이제는 이제 충청권과 이 경상권까지 그것들을 조금 넓혀 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거의 서울하고 경상권 일부 지역 외에는 국토의 많은 부분이 새벽 배송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 지도의 분포도 보면 참 좋은 게 뭐냐면 도심의 과밀 지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모여 살아야 밀집도 배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인구의 분포도 중에 땅이 넓으면서 분산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의 라우팅이나 물류센터 하면 거리 간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려하면은 쿠팡의 이제 이상이 지금 이해가 되실 거고요. 또 마 교수님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컬리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장기동 6월에 이제 클로징하고 평택에 한 4만 6천 평 정도 되나요? 연면적은 한 6만 평까지 나온다 하더라고요. 저기 최근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창원에 14,000평까지 나오고 있어갖고 수도권이나 도심 쪽으로 계속 지금 새벽 배송이나 이쪽은 확산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특히 아까 보신 것처럼 쿠팡이 지금 오픈하는 물류센터들이 이제 뭐 전북이라든지 광주라든지 혹은 뭐 대구, 경남, 부산, 경북 쪽 물류센터들이 들어가면서 저쪽 남부권 지역에서는 새우배송이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는 보고 있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조금 저도 아쉬운 거는 이 경상권 이 강원도죠. 강원도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앞으로도 새우배송 같은 그런 고품질 서비스를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네. 아까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대 도시국가거든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도시에 사람이 몰려 사는데 일례로 서울하고 경기, 인천 이 세 군데의 인구만 보더라도 전 국토 면적의 50%가 살고 있어요. 서울에 1,000만 명, 그렇죠. 경기도에 1,300만 명 이상, 그 다음에 인천에 300만 명.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딱 이 지역에 몰려 산다는 거죠. 10%밖에 안 되는 면적에 그렇죠. 거의 50%가 몰려 살고 있는 거고, 그 나머지도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뭐 이런 대전이라든지 광주라든지 6대 도시에 몰려 사는 인구까지 합치면 90%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근데 강원도 전체의 인구가 15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150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서울에 있는 한 2개 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할 거는 우리나라가 2, 3년 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 서울, 경기도 아까 이제 막 교수님 설명드렸지만 서울의 인구는 좀 저 경기도, 인천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950만 서울, 인천이 300만, 경기도가 1350이 되는데 물량의 전체 분포도의 한 6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의 밀집도가 높은 데가 여기고 재미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도시화 현상 뭐 이렇게 수도권 집중화가 되다 보니까 부산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계속요. 근데 부산에서 있는 것보다 심지어는 이제 수도권으로 지금 젊은 층들이 뭐 이동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도시화 이 분포도가 또 좀 변화하니까 그런 쪽으로 기업들은 공략할 수밖에 없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분명히 좀 존재한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유통이나 물류 쪽에 그런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지역이라든지 전라도 지역 쪽에 새벽 배송을 일부 시행하시는 그런 벤처기업들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도시 중심으로는 1차적으로는 가능한 부분부터 해서 계속 확산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성은 좀 있다고 보고요. 전국권역으로 간다면은 쿠팡이 못하는 이유가 그렇겠죠. 그 배송비 자체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역적으로 한정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서 이제 잠깐 지금 생각났는데 광주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완주가 드랍됐잖아요. 작년에. 예. 그렇죠. 평당 땅값이 뭐 한 10만 맞아요. 더 비싸다 그건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물류 맞습니다. 거점 전략을 해놓고 통폐합을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뭐 보관 상품에다가 배송할 수 있나 이런 구조도 한번 좀 고려. 그렇죠. 해봤겠죠. 아쉬운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방방곡곡 다 하면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다 못하는 게 이제 또 한계니까요. 그 뭐 지자체 나름대로의 입장도 있고 네. 그걸 또 이제 더 많은 비용을 받아서 세수 확보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평당 한 60 정도에서 평당 80까지로 이제 물론 땅값 지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 자체가 전라도 인구 자체가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은 거기에 입주한다는 거, 유치한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진짜 결단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성과기도 한데 결렬이 됐다는 게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그만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물류센터가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는 뭐 압도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마 교수님하고도 유통물류 같이 하지만은 최근에 쇼핑몰이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조가 그 밑에까지. 그래서 이제 뭐 물류가 아닌데도 다양한 분야에 또 이렇게 새로운 거점이 지금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게 지역 활성화에 좀 좋은 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이었죠. 우리 쿠팡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일단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고, 이게 지금 허브앤 네트워크라든지 물류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갖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음번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얘기를 갖다 드릴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쿠팡 물류센터가 거의 한 120만 평이 되지만, 미국 아마존 물류센터는 지금 한 600만 평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보다 물론 훨씬 크죠. 물론 국토 면적에 비한다면은 밀도로 본다면 쿠팡이 앞서지만, 전반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물류센터 면적과 그다음에 물류 자동화 혹은 네트워크가 잘 된 게 바로 아마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 잠깐 네. 예고해드린다면은 쿠팡과 네. 아마존의 물류 네트워크, 그다음에 물류센터의 어떤 운영 프로세스 이걸 한 번 더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땅의 100배 미국, 그다음에 항상 쿠팡이 교과서 벤치마킹은 아마존에 관한. 아,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